안녕하세요. 오늘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게 된 KT AI2Excel 연구소장 배수민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제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과학고 카이스트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MIT에서 석박사를 해서 20대 대부분은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대 한국에 돌아와서 삼성과 네이버에서 AI 관련 연구 개발을 하고 올해부터 KT AI2Excel 연구소장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AI, 인재가 모여드는 연구 생태계인데요. 제가 산업계에서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학생으로서 또 외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 저희가 전쟁을 겪은 나라이죠. 그래서 저희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세계 최빈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이제는 경제협력기구에서 회원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데 이런 많은 한계 속에서 반세기 만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교육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GDP 대비 R&D 투자 비용이 무려 세계 2위입니다. 이렇게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또 AI 발표를 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또 K컬처인데요. 지금 K신두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R&D도 잘하고 제조, IT, 통신 모든 분야에서 너무 잘해왔는데 심지어 이제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화를 보고 우리 음악을 듣고 우리나라 또 아이돌을 좋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코비드-19을 통해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젊으셔서 우리나라 가수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최고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주요 상들을 수상하는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정말 영화 같고 꿈 같던 일들이 계속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지옥, BTS, 이 한류는 K-튠, K-댄스 등으로 무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K-컬처도 저희의 교육과 인재 기반에서 또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한국의 뛰어난 인재 육성 시스템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국가 핵심 경쟁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데요. 뉴 노멀 시대에서는 아마 이런 기술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발전 속에서도 특별히 산업 간의 융합, 기술 간의 융합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빅블러, 모든 것이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회, 문화, 산업의 변화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디지털리제이션, AI 이런 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우리의 교육 시스템, 산업 시스템, 국가 정책 등은 과연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이대로가 좋은지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AI가 오늘 또 컨퍼런스의 주제인데요. 이 AI 생태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AI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주체들이 참 많죠? 이제 수요 시장, 공급 시장, AI 플랫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개인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금 많은 수요처가 있습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AI가 필요한데요. 또한 공급 시장, 대학,
연구기관, 스타트업들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AI의 수요 그리고 공급, 그 사이에는 또 AI 플랫폼과 또 생태계의 주축이 되는 이런 것들 소통 채널, 그 수요와 공급을 잇게 되는 채널 매칭 활성화 또 주체가 있고요. 또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가 이 가운데서 규제나 지원 정책을 통해서 AI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AI 생태계는 얼마나 건강할까요?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오늘은 글로벌 AI 인덱스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데이터 미디어 분석 톨토이즈 인텔리전스에서 매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지표인데요. 대한민국의 AI 생태계 경쟁력 순위는 20년에는 7위였어요. 근데 21년에는 5위가 됐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국가와 산업, 학계 모두 다 지금 노력을 해서 정말 조금씩 이제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AI 인덱스는 7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7가지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종합 순위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디벨롭먼트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또 있어요. 우리의 탤런트, 리서치, 커머셜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 측면에서는 아직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렇게 이 탤런트, 리서치, 커머셜 인베스트먼트,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저희가 5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위에 랭크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셨나요? 캐나다입니다. 근데 캐나다 하면은 사실 캐나다 인구가 4천만 명이 좀 안 돼요. 3천만 명, 4천만 명 인구가 작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은 인구도 많고 기업도 많은데 캐나다는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또한 아까 보셨지만 랭크 1, 2위가 미국과 중국인데요. 중국과 같이 강한 국가 주도의 또 개발은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캐나다가 4위가 됐을까요? AI 분야를 공부하셨으면 아마 이 사진에 있는 세 분을 얼굴을 보면은 누군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벤지오, 힐튼, 르쿤 교수님이신데요. 이 세 분은 우리가 AI를 몰랐던 때부터 AI에 대한 의심이 많았던 그 몇십 년 전부터 AI 분야를 꾸준히 연구 개발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적 석학들이 그렇게 음지에서 연구 개발을 가능했던 것은 캐나다 정부의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런 AI에 대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을 나라로 모셨고요. 또 아마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좀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캐나다에는 많은 AI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학계 교수님들, 산업계 학생들 이런 모든 그 AI 전문가들을 묶어서 슈퍼 클러스터화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테크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재 유입 그리고 전문 인재를 또 육성하는 그런 선순환이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슈퍼 클러스터를 만들고 나니까 또 세계 각국에서 캐나다에 더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외에 투자를 또 유치하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몬트리올, 저희가 토론토 이런 도시들을 보면은 이미 AI의 허브가 되고 있고 그 스타트업들은 AI 기업을 만들기가 아주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동부, 서부를 또 잇는 산악관 네트워크까지도 활성화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쭉 구글, 또 엔비디아,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캐나다에 오피스나 리서치 센터를 낼 정도로 또 많은 또 연구센터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AI 인재들이 몰려오는 AI 환경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7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유독 이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가 가장 순위가 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AI 환경 강국이 될 수 있을지 좀 선도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의외의 나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폴란드, 아일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이 세 나라가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 측면에서는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폴란드를 보시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AI 폴란드 플랫폼을 개설해서 국내 그리고 국외 기업과 기관들이 AI 공동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구글, 또 R&D 센터,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서비스 딜리버리 센터까지 모두 다 지금 폴란드에서 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했고요. 이를 위해서 국가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라로는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아일랜드 역시 국가 주도로 범국가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간 AI 협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세제 혜택, 노동 유연성, 인재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토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애플, 오라클 등 세계 탑 10 IT 기업 중 9곳이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라도 좀 의외이실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뭔가 석유도 많고 아랍 국가고 좀 우리한테는 안 알려진 것들이 많은데 이런 높은 석유 의존도를 가진 나라의 경우에도 AI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하에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시티 니온 540조 투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외 인력을 통해서 해외 기관을 통해서 함께 협업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안들라지즈대 같은 경우는 AI 글로벌 협력 비중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BM, 화웨이 등과 기술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스타트업이 최근에 너무 활발해져서 저도 참 기뻐하고 있고 응원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해외 기업이나 그 인재를 유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비자 문제나 와서 한글을 몰랐을 때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이나 여러 가지 정보가 공유되는 것들은 아직은 해외 인력들한테는 조금 어렵고 좀 견뎌야 되는 것이 많은 곳 같은데 과연 우리가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또 데이터에 대한 정책 규제를 완화했을 때 우리나라의 잠재력으로는 세계 탑은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두 번째로 리서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그 학교들이 있죠. S대나 K대나 P대나 Y대나 또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대학들 다 응원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또 국가적으로 10개의 AI 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또한 우리나라의 지금 IT 기업들 KT 포함해서 SK, 네이버, 삼성, 카카오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서 연구소를 또 설립을 했어요. 이런 연구소 그리고 AI 대학원 이 협업을 해서 많은 펀드를 연구에 투자하고 있고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또 모시고 있고 해외에 나가 있던 한국의 인력들도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우리가 과연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이 리서치에 연구에 강한 철옹성을 저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 올해 많은 또 수치들을 보면은 리서치에 한해서는 저희의 성장 곡선이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커머셜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 대기업들이 이제 훌륭한데 이 대기업도 작은 기업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대기업만 조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던 한 몇십 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성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속도가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기 스타트업에 일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분들, 부모님들한테 가서 저 스타트업에서 일할래요. 그러면 아니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내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그 작은 기업 10명짜리 망하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좀 아직은 네, 조금 인식이 스타트업에 가면 어떡하지? 리스크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사회적 인지도 아직은 낮은 것 같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또 20대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오피스, 그 다음에 많은 컴피티션을 통해서 지금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조금 더 민간 주도의 투자가 활발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은 사용자와 접점도 필요하고 사용자의 데이터도 필요하고 스타트업이 자신의 기술을 펼쳐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업이나 또 몇몇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막 싹이 트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들이 충분히 실패를 할 수 있는 건전한, 안전한 울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완벽에 대한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기업에 대한 완벽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완벽, 또 기술에 대한 완벽도 기준이 아주 세계적으로도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수많은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많이 실패했고 정말 많은 기술들은 버려지고 또 대체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를 좀 부족함을 그 부족함이 완벽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인식, 사회적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은 투자를 받는데 또 몇몇 기업들은 엄청난 투자를 받아요. 근데 또 네임드가 아닌 스타트업들은 아직도 조금 헝그리, 가난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런 다각화된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꽤 편한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게 해외에서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해외 인력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좀 더 다각적인 지원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탤런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우리나라 인재가 훌륭하다는 것은 아시는 분도 있고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력도가 높은 만큼 우리나라 인재들에 대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 성실하고 호기심이 많고 훈련을 잘하고 러닝 커브도 크고 아마 여기 계신 그 20, 30대 젊은 분들은 내가 세계적으로 정말 경쟁력 있는 인재라는 자부심을 좀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인재풀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이게 그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 및 컨텐츠를 읽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경쟁력이라고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핸드폰도 많이 쓰고 있고 뭐 TV도 있고 IT도 있고 통신도 너무 잘하는데 우리나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적 개혁을 했는지 아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빨간 네모 정도가 우리나라가 있거든요. 평균에서도 한참 밑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 전에는 아예 디지털 교육이 거의 없었다고, 제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8년 이후에 지금 벌써 3년이 흘렀죠. 근데도 지금도 비중은 0.4%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한국 교육을 받으시면 수학 엄청 많이 하시고 과학 엄청 많이 하시고 영어 엄청 많이 하시고 사회과 뭐 예체능 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육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바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30년째, 40년째 비슷한 교육 비중을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교육 이 수준이 올라간다면 또한 이것들은 지금 학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르신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조차 만약에 이 디지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이해도가 AI는 무엇인가, 로봇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우리가 지금 기술에게 막연히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지는 또 환상도 있으시기도 해요. 이런 밸런스가 유지돼야 됩니다. 이런 국민적인 인식이 건강해져야 우리 AI 생태계가 그 기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AI 시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AI 시대를 리딩할 수 있고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최근에 많은 그 교육학자 분들이 책을 썼는데 이제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 안에서 좀 중요한 그 인재상 무슨 역량을 갖춰야 될지가 좀 디파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 6C를 가져와 봤습니다. 6개 이제 C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Collaboration, Communication, Content,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e Innovation, 그리고 Confidence입니다. 조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미 많이 들어봤던 단어인데 이 6가지 역량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6가지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융합, 실무형 인재풀을 확대해야 됩니다. 저희 나라가 워낙 산업 포트폴리오가 좋기 때문에 이미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신 전문 인력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 대체되거나 없어져야 되는 인력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진 도메인 지식이야말로 이 AI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 도메인 지식 가지신 분들이 AI 재교육을 통해서 그 특정 도메인의 AI를 적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된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미래 선도할 수 있는 AI, 정말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AI 인재들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학제 간 융합입니다. 저희가 지금 AI 대학원도 활성화되고 있고 또 몇몇 그 대학들은 또 제가 총장님들도 만나 뵀는데 서울대나 카이스트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 AI 융합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인터디스플리너리, 학제 간 융합, 우리에게는 이공계와 문과라는
넘을 수 없는 강이 하나 있어요. 입시를 할 때부터 이제 정하시잖아요. 학생 때 너는 문과냐, 너는 이과냐.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공계적인 역량이 프로블럼을 솔빙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특화된 역량이라고 하면은 이 인문학적인 고찰은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솔빙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문제를 디파인하는 영역이 지금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기술이 점점 경쟁이 심화돼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캐나다 이렇게 가진 기술들이 많아졌을 때 과연 그 기술로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문제를 디파인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 페이지에서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AI는 이제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AI 교육은 특정 이공계, 특정 대학, 특정 기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AI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 대상으로 AI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고 저도 좀 알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사나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만나시는 이공계가 아니신 분들을 하면 AI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말씀하시고 AI가 뭐의 약자예요. 인공지능 그럼 인공지능 하면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너무 지금 낯설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AI에 대해서 적어도 정의, 그리고 AI의 한계, 또 AI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우리가 웹을 쓰듯이 모바일을 쓰듯이 AI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아까 글로벌 AI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개선될 수 있는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아마 그 많은 것들 중에 아주 일부를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협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또 사회적 가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협력, 그리고 AI가 가진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컬래버레이션 협업은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한 그 인재를 기반으로 AI 오픈 에코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우리는 AI를 저희 나라가 가진 모든 경쟁력 있는 산업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AI 강대국이 되는 것은 전 정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또 인재, 또 우리나라 또 국가, 또 우리나라 산업, 학교가 모두 합심했을 때 지금 교육, 저희가 근무하는 제도들, 기업들이 근무하는 제도들 이런 인식이 모두 바뀌었을 때 이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순미 소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인공지능 막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꼭 하고 싶은 말이 제가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입니다. 네, 공학 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어렵지 않아요. 네,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하면 코딩 교육 먼저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조금 더 확장하면 좋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어서 오늘 배순민 소장님께서 전해주신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해보는 토론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토론은 배순민 소장님을 비롯해 총 5분과 함께합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첫 번째 좌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으로는 서울대 경력개발센터장 이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찬 교수님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겸임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발제를 진행해 주셨던 배순민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을 역임하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정병선 전 차관님께서는 지난 20여 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인재 관련 정책과 기획을 맡아오셨죠. 과학 분야의 미래 인재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깊고 넓은 시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안준모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이라는 저서를 집필하신 바 있는데요. 오늘 토론에서도 의미 있는 관점으로 말씀 전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에서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양회영 기자님 소개해 드립니다. 과학계를 비롯해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 두루 돌아보며 다양한 칼럼을 기고하고 계신 양회영 기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후에 선별해서 직접 답을 청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찬 교수님의 진행으로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연말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 분들을 오늘 이렇게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에서 한꺼번에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AI 인재가 모여드는 그런 연구 생태계를 위해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AI였을까? 사실은 저희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는 직군을 불문하고 랭귀지 리터러시가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직무에 배치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영어 성적을 제출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발표해 주신 대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OECD 국가 중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수능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AI 인재라고 하면은 저희의 기존의 성공 방정식은 경쟁을 통한 생존이었죠. 내신도, 대입도, 취업도. 근데 이제는 경쟁을 통한 생존에서 협업을 통한 공존의 생존 방정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그 협업을 통한 공존의 대상이 사람과 사람의 협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사람의 협업도 중요해지고 내가 인공지능하고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 중요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이 유난히 큰 것 같은데요.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난 일단 패널 분들의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고 저희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알겠습니다. 저부터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가장 큰 원인으로 우수한 인재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AI가 모든 국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로 직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수한 AI 인재 육성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 또 우리 삶의 질 제고에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싱가포르나 캐나다 이런 중요한 나라들의 AI 인재 강국 전략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그 AI 인재가 정말 잘 활용되면서 많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전략들을 좀 준비해오고 있었어요. 과기정통부에서 뭐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도 2019년에 발표를 했었고 오늘 그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이제 교육 쪽도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교육부에서 앞으로는 초중고를 전부 다 AI 중심으로 교육을 바꾸겠다 이렇게 작년 11월에 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를 어떻게 잘 육성할 것인가를 이제 장기 계획을 많이 세워왔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AI 인재를 잘 육성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오늘 주제가 연구 생태계 조성인데 연구 생태계 측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AI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신약 개발도 옛날에 10년씩 걸리고 뭐 하나 개발하는데 1조 원 투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AI를 활용하게 되면 신약 개발 기간도 대폭 단축이 되고 또 비용도 많이 감축이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곳곳의 현장에서 좀 AI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또 AI 인재가 이제는 연구와 연구 생태계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그 연구실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자세한 건 좀 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히 잘 네. 들었습니다. 예. 저희 정병선 교수님께서 또 차관으로서 국가 인재들, 특히 과학기술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또 많이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어를 기업의 인사 부문에서 시작했고 전공도 지금 인재 육성 쪽이라서요. 현업하고 계속 같이 특히 기업과 기관의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이 AI 인재를 채용할 때 애로사항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AI 인재를 저희가 뽑아올 때 패키지가 보상 패키지가 사실 눈높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배운 것들을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애국심에 이렇게 호소하는 혹은 또 지방의 국가 인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주요 기관들이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AI 인재들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또 그 기관에서는 여기 공기 맑다. 라고 하는데 AI 인재들은 매연을 그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부분하고 또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께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부족하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소장님 발표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 AI 인재 이런 것처럼 정말 인공지능이 핫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행정학과에 지금 몸담고 있지만 행정학과에서 가장 핫한 연구 분야가 요새 인공지능 정보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분야가 이과나 문과 상관없이 점점 핫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걸 위해서 사실 오늘 또 테마가 인재정책 또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또 아까 정 차관님께서 연구 생태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대학도 변해야 되는 것 같고 대학에서 좀 더 좋은 인재를 많이 육성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랑 맞물려서 사실은 아까 좌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에 있는 어떻게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끌어올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인 인재 생태계, 인재 순환 정책을 만들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싱가포르나 영국이나 일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책적인 동향도 아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진짜 중장기적으로 육성해서 이 AI 인재가 모여드는 그런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뭐 곧 이어서 양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사실은 현업에 실제 계신 AI 인재분들의 VOC를 들으면 모여드는 연구 생태계도 중요한데 이미 모여든 연구 인력이 유실되지 않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측면과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또 고려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장의 취재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우선 소장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소장님 발표에서 뭐 앞에 이제 뭐 차관님이나 교수님께서도 막 같은 생각을 하셨지만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정보를 채택하고 어떤 데이터를 취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한데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AI 기술은 있는데 이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본적인 어떤 코딩이나 기술에 대한 뭐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는 하고 왔지만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부는 거의 학교 교육에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기업에서 또 재투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로 다시 또 육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개개인에게도 어떤 디지털 독해력 말했던 어떤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는지에 대한 뭐 분석력 그리고 시각 이런 걸 좀 키워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학교 교육이나 뭐 이제 기업 현장에서의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도 새로 좀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리터러시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랭귀지 리터러시도 영어도 그냥 저희가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수준이 필요한 직무도 있고 또 뭐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미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만약에 제가 해외 영업사원이면
훨씬 더 전문적인 제품 설명과 서비스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어 수준이 필요한데 사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도 저희가 각 직무별로 직군별로 필요한 수준의 역량들을 키워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저희 패널 분들께서 발표 내용 듣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추가로 말씀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그 해외 인력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제가 2000년 초반에 해외를 나갈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인식이 없었어요. 해외에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나왔냐, 너희 위험하지 않냐,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그 20대 미국을 보내면서 갑자기 그 학생들의 그 테이블에 있던 그 모니터들이 삼성과 LG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들이 현대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제가 한국에 귀국할 때 되니까 나도 삼성에서 일하고 싶다, 나도 현대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이미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근데 그 학생, 미국 학생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는 한국에서 일할 수가 없지? 그런데 또 막상 한국에 와서 저도 우리나라에서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기술이. 그래서 해외 인재를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단 오퍼를 주고 나서 한 6개월은 기다려야지 이 직원이 우리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너무 죄송한 거죠. 이제 막 구글을 갈지 아마존을 갈지 애플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 오겠다고 사인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이제 실직자로 6개월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들었고, 사실은 해외 인력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국말만 쓴다는 거를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 해외 인력들은 그 영어가 이제 번역이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정보들은 정말 다 한국말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인의 그 입장에서 뭐 정부의 웹페이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공지를 본다든지 하면 이메일을 보낼 때도 모든 UI들이 또 다 한국말이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지? 그다음에 뭐 배달 앱을 쓸 때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제 친구들이 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주민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말을 알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외 인력에 대한 친화적인 것이 전반적으로 뭐 꼭 이공계가 아니래도 아직은 우리나라는 해외 인재가 오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이것이 더 가능할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사이트에 많이 리서치 센터를 열긴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뭐 패키지 문제라서 뭐 연봉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또 젊은 인재들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는 기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임팩트를 미치는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가진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밸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그 지역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나라가 진짜 조그맣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지역 불균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팬데믹 시대에 저희가 리모트 워크가 너무 활성화 가능해졌잖아요. 이게 가능할 줄이야.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뭐 요즘 국가기관들은 다 많이 지역으로 가셨지만 좋은 학교들도 정말 좋은 퍼실리티, 좋은 시설들을 정말 넓은 곳들에 짓고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또 오지 않고 공부하고, 또 우리나라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해외 학생들이 많아요. 한국이 워낙 유명하니까 요즘 제2 외국어로 한국어도 많이 택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병원, 학교 모든 것들이 지금 해외가 다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거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투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나,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마다 그 세법이 달라요. 근데 그 워싱턴 주 같은 경우가 그 MS가 있는데 거기는 그 로컬 텍스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득을 받았을 때 자기 소득이 몇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급 인재들이 거기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그 지역마다의 세법을 다르게 해서 지방에 살았을 때, 지방에 오피스를 냈을 때 정말 확실한 파이낸셜 인센티브가 있다면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풍부한 자원은 휴먼 리소스잖아요. 이 인적 자원이 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대학들의 그 학생들의 인력 수준이 유학생들의 인력 수준,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된 인력의 수준이 내국인보다 오히려 더 탁월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주요 대학들의 유학생들을 보면 내국인 학생들의 인적 자원의 수준이 유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기에 좋은 생태계가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 왜냐하면 연령대가 또 이 세대가 내려갈수록 저희가 경제적인 보상 패키지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세대가 낮아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적인 보상도 못지않게 뭐가 더 중요하냐면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의 기회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혼자 탁월해서 내 개인의 패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협업함으로써 직무 경험을 쌓아서 성장할 수 있고 이 다음 커리어로 갈 때 디딤돌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접속 중인 분들 혹시 말씀 주시죠.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생에 재학 중인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고요. 배수민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껏 이제 여러 번의 산업혁명을 이제 겪어왔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인공지능 분야는 또 어디이고, 그 기술의 결과는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리고 또 변화된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AI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인데, 첫 번째 그 AI가 이제 어떤 분야를 해야 되냐 이런 거는 기업들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AI를 더했을 때는 부가가치가 많은 것은 맞아요. 그것은 교육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디지털 컨텐츠 만드는 이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AI가 더해졌을 때는 지금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과 또 경제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굳이 꼽으라면 저는 사실은 헬스나 건강 쪽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지금 평균 연령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특별히 우리나라가 의학이 진짜 좋아요.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훌륭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의학과 또 AI의 접목이 돼서 우리가 또 엄청난 고급 부가가치의 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AI 수준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주신 것 같는데, AI에 대한 저는 환상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도 엄청 제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AI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인간은 아주 똑똑합니다. 저희는 정말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좀 분위기 파악을 하고 배워나가는, 이렇게 뭔가 따라하는 게 엄청 잘 돼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AI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줘야 되고, 사람이 문제를 일단 디파인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문제를 풀어야 되고 지금 타겟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이런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 역량에 있어서는 AI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AI는 아주 특정 영역에서 대량으로
자동화로 빠르게 해야 되는 일에는 AI를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요. 조금 더 융합적이고 조금 더 인터랙션이 많아야 되는 일, 종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이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AI 인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가 세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탁월성, 엑설런스 부분, 예, 그리고 밸류 크리에이션 하는 부분, 가치 창출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워크 에틱 부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와 협업이 돼도 될수록 엑설런스에 저희가 기존에 너무 치중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AI랑 협업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직업 윤리 부분이 훨씬 더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질문을 주신 부분, 특히 이제 분야 부분에서는 헬스케어, 바이오 쪽,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준 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선현이라고 하고요. 저도 배순민 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AI 스타트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AI 스타트업보다 조금 더 적은 규모의 소그룹 또는 개인이 개인이 AI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인이나 소그룹이 어떤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기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지고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셀링하는 이렇게 산업을 펼쳐서 그게 잘 되면 스타트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도 어떻게 사업성이 있을지, 좀 돈이 될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인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발전도 되고 또 사업성이 있어서 그게 사업화되기도 하는데 AI도 이런 식으로 사업이 개인의 사업 또는 소그룹의 사업이 커져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도 지금 AI R&D를 많은 대기업에서 해왔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소를 운영할 때도 AI 인력과 소프트웨어 인력은 1대1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엔진이고 머리라면 소프트웨어는 눈이고 손이고 입이고 발입니다. 그래서 AI 능력만 많다고 해서는 사용자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인테그레이션 돼서 기존의 시스템에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시 이것을 처리한 후에 그 아웃풋을 그 기존 시스템에 연동을 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모바일이 됐던 아니면은 백엔드 소프트웨어가 됐던 프론트엔드가 됐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오히려 지금은 AI가 정말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어서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AI만 보이지만 결국엔 지금 AI가 어느 정도 완성된 분야에서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이 정말 산업적으로는 큰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인풋과 프로세스와 아웃풋 측면에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들어온 질문 중에 패널 분들 중에 부연 설명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까 네. 집중 분야 중에서 이제 네네. 바이오 헬스 쪽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앞으로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바이오 분야는 빅데이터 구축하는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바이오에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 분야에 특화된 인력이 부족해서 작년 추경에서는 이제 바이오 분야의 데이터 엔지니어 육성하는 사업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 바이오 분야의 인공지능이 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분야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신소재 개발 분야도 인공지능이 많이 필요를 합니다. 신소재가 종전에 없는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 일품이 많이 필요한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네. 빠르게 흡보물질을 찾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좀 앞으로 집중하면 크게 전망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부연 설명해 주신 대로 분야 선정도 중요하고 또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이게 데이터 기획을 하는 업무인지 데이터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업무인지 혹은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업무인지를 위계를 잡아서 각각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저희가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분야를 불문하고 인더스트리를 불문하고 저희가 육성하고 양성해야 되는 인력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고는 저희가 있었을 텐데요. 여태 그렇게 못했으면 그러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관련해서 말씀 주실 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바이오 ICT 분야가 유망하다는 데 동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못하는 게 이제 아까 소장님이 발표해 주신 AI 오퍼레이팅 인바이먼트랑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가 이제 규제 개혁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국민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오 데이터가 국가 단위로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기술 패권 시장에서 거의 글로벌하게 돌아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체 개개로 보고서 규제를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기업이 유리하고 국내 기업이 좀 불리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런 뎁스를 맞춰주는 규제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 인재 육성 차원에서는 사실은 또 이 교수님 서울대 계시지만 서울대에서는 인공지능 학과를 정원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수도권 정원 규제도 있고 교육부의 또 정원 규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같이 이제 규제 개혁이 돼야 생태계가 이제 건전하게 조성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사회적 수용성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에만 포커스를 하고서 기술만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가 따라오지 못하면 절름발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 소장님께서 일반 분들이 AI에 대해서 너무 공상과학 같이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사회적 수용성이 같이 높아져야 이게 같이 가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여서 아까 배 소장님께서 외국 인재 말씀하셨는데 정말 동감하고요. 저는 그 외국인들 굉장히 우수한 유학생들이 오는데 사실 영어만 해서 취업하고 나서 기업도 못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인공지능 창업이나 아니면 창업 관련한 비자를 싱가포르나 영국처럼 굉장히 과감하게 터주는 그런 규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양 기자님께서 이런 과학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또 국회에 정기적으로 글도 기고하고 계신데요. 이걸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가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사실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떤 최근의 필요성들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곳곳에서 빈 공간이 생기는 거는 모든 걸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이 한 번에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빈 공간이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AI 대학원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AI 전문 학과를 선정하고 그거를 이제 육성하도록 도와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저는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나왔었던 것처럼 AI와 인간의 어떤 공존,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저도 취재를 가고 이제 저도 취재 현장에서 많이 묻는 질문이 로봇이나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만나면 이거 사람보다 얼마나 빨라요? 이거 사람하고 똑같나요?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AI 개발자든 로봇 개발자든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 능가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개발이 돼도 결국 사람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인의 시각으로 취재를 해볼 때 당연히 AI와 로봇이 언젠가 내 일자리를, 우리 일자리를, 우리의 먹거리와 밥상을 다 빼앗아 가겠지. 이거에 대한 불안과 이제 어떤 무서움이 있는데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고 그리고 인간이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인간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위험성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껴지고 제가 현장 과학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만큼 개발 자체, 인재가 육성될 때
개발 기술, 단순한 어떤 뭐 퍼포먼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것도 개념적인 것, 사회적인 것들까지 함께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함께 협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AI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 외에 고려할 것들이 제일 많고, 예를 들면 AI가 사실 채용 분야에서는 자소서 리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리크루터가 본 거 이상으로 그 밸리디티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취준생들이 너희들 내가 쓴 자소서 그걸 너희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지금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날 떨어뜨린 거야? 감정적으로 수용이 아직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말씀 주신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AI가 누구를 위한 AI냐? 이게 AI가 우리한테 유토피아를 줄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를 줄 수도 있는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그 나라나 지역의 경제 상황이 좋으면 이거는 내가 할 반복적인 루틴한 업무들을 대신해 줄 거야.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거야. 근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하고도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디스토피아가 올 것 같아. 같은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앞으로 연구 생태계를 만드는데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와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느 분한테 질문을 그냥 전체적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로봇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 육성할 분야로 집중을 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활용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기조 강연에서도 로봇 예를 여러 번 우리 토마스 프레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야에 과연 미래 발전하는데 이제 우리 준비하는 대학생이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관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양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공존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체제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이나 초중등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더 많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로 분명히 갈 거니까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좀 맡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역량과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자아 실현,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측면은 뭐 인공지능으로 다스려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창의적으로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 역량, 그리고 남과 쉽게 소통하면서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 그리고 사랑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강점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설계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을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쓰면 되니까요. 네네. 쓰면서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부연해서 아마 랩업을 겸하게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그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네. 그 로봇하고 AI가 연결되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테스트 현장에서 직접 모든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족 보행 로봇에 아이패드를 달고 센서를 달고 자율주행하는 형태로 복합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정부 R&D 포트폴리오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가는 게 산업 전략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사실 앞으로 이제 또 아까 이 교수님이 얘기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과학재단에서 10빅 아이디어스라고 되게 큰 10개 연구 주제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봇과 사람의 협업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말씀 있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저도 제가 삼성에서는 한 7.5년 동안 로봇 사업부에 있었고 지금도 로봇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로봇도 조금 상상하시는 것보다 실제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말하는 거, 여기 이 땅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로봇이 우리 일상으로 오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점진적으로 많이 특히 딜리버리나 서빙 측면에서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용자 측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로봇을 봤을 때 공격을 하시거나 네,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로봇이 우리 사회에 오기 위해서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로봇이 사람만큼 멀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봇한테 어떤 일을 시키시는 분이나 로봇한테 서빙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느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걸 수용할 때 오히려 이런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산업용 로봇은 진짜 활발해요.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 1, 2위로 로봇은 이미 일상이고요. 하지만 상업용, 서빙용 로봇은 지금 도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도 있고 KT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로봇 상업적인 용도로 쓰일 때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고객님들께 정말 로봇에 조금 부족한 점을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건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가정용은 진짜 좀 어려워요. 가정에 로봇이 오는 것은 한참 좀 남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기술 발전 입장에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을 통한 생존의 시대가 아니라 협업을 통한 공존의 시대로 갔고, 인공지능과 로봇과도 협업할 수 있는 인재상들, 인간상들이 앞으로 더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마지막으로 간곡한 당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들은 여전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아무리 유익한 토론이더라도 점심시간을 침해하면 패널들로서 출구지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좋은 발표, 패널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도 좋은 세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찬 교수님과 우리 네 분의 패널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미래라는 게 항상 두렵기만 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미래구나 라면서 어느 정도는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2021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첫 번째 순서였던 미래인재 포럼 함께 하셨습니다.